네, 어서 오세요. 지난 영상에서 제1차 세계대전 때 영국이 사용한 선전선동, 프로파간다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드렸어요. 이제 전쟁이 끝났죠. 이들이 이제 선전선동을 사회에 적용하려고 했지만 진짜 성공한 사람은 별로 없었고요. 지금은 프로이트 조카 에드워드 버네즈만이 크게 성공을 했어요. 이 프로이트가요, 버네이즈의 외삼촌이죠. 근데 프로이트 부인이 버네이즈 고모예요. 그러니까 이제 외삼촌 프로이트의 여동생이 버네이즈의 엄마다 이거예요. 개족보 아니에요. 집성촌 중심으로 살다 보면 그렇게 됩니다. 중요한 거는 둘 사이의 관계가 혈통만큼 깊었다는 건데요. 대중한테 이제 기업이 무작정 다가가는 거는 이제 우리가 광고라 그래요. 응? 퍼블리시티라 그러잖아요. 하지만 기업한테 대중이 다가오도록 유혹하는 거, 무의식을 움직이게 하는 거, 그걸 우리가 이제 홍보라고 얘기합니다. 퍼블릭 릴레이션. 그러니까 방향이 거꾸로 되어 있죠. 목적은 같지만, 그리고 건드리는 부위가 달라요. 광고는 보통 사람의 머리를 건드리는데요. 홍보는 사람의 깊은 마음을 건드려요. 지금은 광고와 홍보가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만은 출발할 때는 안 그랬어요. 광고는 비교적 언어 중심으로 머리를 움직이려고 그랬고, 홍보는, 퍼블릭 릴레이션은 유혹했단 말이야. 이 유혹하는데 외삼촌 지금부터 프로이드의 영향이 되게 컸어요. 그리고 조카하고 되게 친했죠. 이 조카가 프로파간다라고 하는 책을 썼을 때 프로이트가 굉장히 책 잘 썼다고 막 칭찬해주고, 선전선동하는데 칭찬해줬다 그 말이야. 외삼촌이 저 프로이트 가문이라고 하는 게 골 때리는 가문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대중한테 다가서는 게 아니라 대중을 기업한테 오도록 만드는 법. 그러니까 이런 방법을 구상하다 보면 제품만 아니라 사람의 의견, 정서, 취향도 팔고 사도록 조작할 수가 있는데, 에드워드 버네이즈가 이걸 굉장히 잘했다고요. 이 사람이 만든 거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담배를 피우면 살이 빠진다. 이거 헛소리거든요. 근데 이거 버네이즈가 만들었어요. 100년 가까이 됐죠, 만들어진 지. 근데 아직도 유행한다. 네. 90년 후까지요. 90년 전에 만든 슬로건이에요. 담배 피우면 살이 빠진다고. 다이어트 하는데 좋다고. 근데 이게 9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담배를 슬림으로 만들어갖고 담배를 조금 피운다는 느낌, 동시에 날씬하다는 느낌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고. 아, 무섭죠? 에드워드 버네이즈는요, 구미디어의 오랜 전통, 스타 중심 광고 있잖아요. 원래 스타 중심 광고는 이제 조금 이제 지적으로 좀 질이 떨어지는 사람들한테 좀 먹히잖아요. 그죠? 어린 사람들한테 먹히고 그런다고? 사춘기 아이들한테 먹히고. 하지만 뉴 미디어가 새로이 받아들인 광고가 삼자 증언 광고예요. 스타가 아니고 아무도 아닌데 그냥 우리 보통 사람이 나와서 내가 써봤더니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실은 유튜브의 상당수가 증언 광고의 형식을 띠고 있죠. 물론 이제 증언자 출처는 이제 없죠. 나는 출처 없는 메시지를 계속 갖다 쏟아붓는데도 그게 먹히나 몰라. 난 도무지 이해가 안 가죠. 그러니까 미디어가 메시지니까 그런 시대니까요. 내용이 메시지가 아니라요. 미디어라고 하는 형식이 메시지기 다시 말하면 그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시대라서 그래요. 그냥 출처가 없어도 그냥 의심 없이 믿어버리죠. 정보를. 그림이야 그림 자체가 출처니까 그런 거고요. 출처를 기입하는 이유가 이제 조작 이미지가 아니다 이런 걸 밝히기 위해서 또 그런 거고 또 저작권 때문에 또 그렇잖아요. 그림은. 하지만 글은 그렇지 않거든요. 글이라고 하는 거는 출처 없는 거는 무조건 쓰레기예요. 근데 출처 없이 너무 엄청난 글들이 유튜브에 쏟아져 나와. 참 이상하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이상해요. 아무튼 간에. 하기야 요새는 출처도 속이더라고. 아무튼 좀 좋은 글 같은 게 조금 나올 때마다 내가 출처를 찾아보는데 유튜브에서 찾은 것 중에 단 하나도 찾은 적이 없어요. 저는 출처를요.
그러니까 유튜브가 좀 주작이 많다는 거죠. 그죠? 굉장히 믿을 만한 얘기인데 알고 보면 주작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증언 광고를 만들어낸 게 다시 말하면 구미디어의 핵심 광고 방법인 그 스타 광고, 뉴미디어의 핵심 그 방법인 증언식 광고, 이거 모두 버네이즈가 90년 전에 만들어낸 거예요. 대단한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게 그 버네이즈 실력인데요. 이 실력이 이제 막강하게 이제 발휘된 게 1920년대 전쟁 끝나고 나서였어요. 1차 세계대전이 무르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하고 영국 자본가들이 이 영국 여성들을 갖다가 대규모 그 군수 공장으로 내몰았다고 그랬어요. 여성들이 그 예전부터 맡아서 일했던 그 전신, 전화 뭐 이런 거 말고도 남자들이 했던 그 철강, 중공업 이런 거 막 하고 살았어요. 여자들이 그 철도원도 하고요. 철도도 고치고요. 차량도 조립하고 수리 뭐 다 했어요. 막 다 했어요. 에? 너희들 서장이랑 밥도 먹고 다 했어요. 진짜 다 했다니까요. 경찰도 하고 경찰서장도 하고요. 우편업도 하고요. 뭐 공공 서비스 다 맡아서 했어요. 그 여자들이 진짜 다 했단 말이에요. 노가다도 했어요. 건축 뭐 도로 포장 뭐 사업까지 다 했으니까요. 이른바 woman can do everything이었어요. 여자들은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 이랬으니까 뭐 여자들이 뭐 할 말이 많죠. 뭐 다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요. 안 한 거예요. 기술적으로나 체력적으로 잘 안 되는 일인데 남자들이 다 전쟁터에 나갔으니까 지들이 억지로 했단 말이에요. 이제 전쟁터에서 남자들이 돌아오니까 안 했어요. 아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여자들. 남자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자기들만 고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자들은 군수산업체에서 저 쇳덩어리 옮기고 난리를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걸도 anything 이거 다 맞아요. 맞는 소리죠. 아무튼 뭐 전쟁 때 미국하고 유럽 자본가들이 말입니다. 18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광산하고 방직 공장에다가 여자들을 마구마구 쏟아부었잖아요. 그때만 해도 알지 못했던 부분이 하나 있어요. 여성의 노동력만 이렇게 관찰했지 여성들의 소비력은 관찰하지 못했다고. 소비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때는요.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고 1920년대 초에 이 거대했던 그 유럽 전쟁 특수가 좀 축소가 돼 버렸다고. 그러니까 소비를 안 해 사람들이. 그래서 이 1차 세계대전 때 그 경험을 떠올려 갖고 이 공장주들 자본가들이요. 여성의 소비력을 확대하라고 부추겼습니다. 예, 이게요. 여성의 소비력이요. 1930년대 완전히 절정에 달해버리는데 1920년대도 못지않았단 말이에요. 예? 못지않았다. 1920년대, 30년대 중반까지 실제로 여성들이 소비 문화의 중심으로 떠올랐어요. 당시 사람들이 자신들의 그 시대를 광란의 시대라고 불렀거든요. 여러 가지 의미에서 그 광란적이었는데 소비도 그랬습니다. 베를린하고 파리를 중심으로 유럽도 어느 정도 비슷했어요. 미국만 그런 거 아니에요. 보다 더 많은 소비를 위해서 여성들이 마구마구 움직였습니다. 이런 여성들을 유럽에서 신여성이라고 불렀거든요. 참 재밌게도 일본도 신여성이라고 불렀고요. 조선에서도 소비에 빠져드는 여성들을 신여성이라고 불렀어요. 1920년, 30년대. 세상이 서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것 같지만 여성들의 유행은 굉장히 빨라요. 물론 이제 인구 대비를 보면 소비력 있는 여성들은 비교적 소수였죠. 다수는 소비력이 없었어요. 하지만 계층적으로나 아니면 상징적으로나 미디어적으로나 소수 여성들하고 이거를 이제 부추기는 이제 신문 잡지 파급력이요. 다수의 여성들의 마음을 뒤흔들었다고. 소비는 못하지만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기혼 여성들은 이제 남편한테 차 사달라고 그러고 가전제품 사라 그러고
직장이 있든 없든 간에 미혼 여성들도 아버지들을 졸라가지고 차 사고 비싼 옷 사고 외식하고 그러고 살았다고요? 아버지로서는 어쩔 수 없죠. 딸을 시집 보내려면 사교를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사달라는 것도 사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이제 바뀌어갖고 Girl can consume everything. 여자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소비도 모두 할 수 있다. 이렇게 변해버린 거죠. 영국 같은 경우는요, 백화점이나 소매업 여성들, 이 점원들이요, 업무 특성상 여성들한테 좀 걸맞아 갖고요. 많은 여성들이 자리를 차지하려고 애를 썼고, 실제로 여성 직원들이 넘쳐났어요. 이 서비스업에. 뭐 신체 막 쓰는 거 빼고요. 대다수 독립적인 서비스업에서 여자들이 같은 또래 남자들하고 비슷하거나 아니면 더 많이 벌었어요. 아니 몸집이 좀 큰 기업은요. 여자들한테 그렇게 중요한 업무를 안 맡겼기 때문에 업무 자체가 좀 힘을 쓰는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성의 임금이 남자보다 낮았죠. 하지만 비서, 교사, 타이피스트 벌만큼 벌었습니다. 그 당시에 문제는 이제 여성들의 월급 문제가 아니라 소비력이에요. 당시 그 가처분 소득은 그 부모가 권력을 갖고 있잖아요. 딸들이 미혼 여성들이 바깥에서 벌어온 돈은 부모한테 갖다 줬다고 부모가 관리했다고요. 하지만 딸들이 일을 하고 벌어온 돈이기 때문에 자기의 목소리를 크게 낼 수가 있었죠. 그 돈 내 돈인데 아빠 왜 그래? 막 이러면 되거든. 1930년대 특히 그 두드러진 현상이요. 노동계급 소녀들이 등장하는 그 신데렐라 영화 스토리 라인이 가장 인기 있는 장르였습니다. 그 최진실 시대, 우리 한국이 1990년대 최진실 시대 이제 그런 장르가 피크를 이뤘죠. 상점 소녀나 점원이 갑자기 명성과 재산을 얻거나 돈 많은 그 사장님 뭐 아들을 만나갖고 이건 다 뒤에다 그런 영화들 보고 다녔다고. 그래서 이 미혼 여성들이 이제 젊은 시절에 이제 그런 걸 하도 보고 다녀갖고 결혼한 다음에도 많은 수가 아기 안 낳고 출산 안 하고 그 처녀 시절에 그 감성을 이어가려고 그랬죠. 그게 1930년대 미국과 유럽 여성들의 감수성이었어요. 1990년대 한국 여성들이랑 거의 똑같았죠. 그러니까 1930년대 들어서 이제 이 신여성들이라 소비 사회에 딱 걸맞는 신여성들의 면모가 다음처럼 요약이 되죠. 중간층 미혼 여성들은 유행에 목말랐다. 사교와 외모에로의 열정을 가지고 할리우드 꿈에 자신을 동화했다. 여자들이 붕붕 떠 있었다. 이렇게 그 당시 칼럼니스트 유명한 칼럼니스트 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사회에 대한 참여 의식이 높았죠. 네? 그랬습니다. 이 미혼 여성들이. 근데 이제 남자들과는 긴장 관계는 없었죠. 이건 상상 불가능하죠. 지금은 남자들과 좀 긴장 관계 있잖아요, 여자들이. 그때는 안 그랬어요. 어떤 미혼 여성이든 간에 남자와의 로맨스를 꿈꾸었고, 예, 이 사회 속에서 남자와 여자는 항상 협력했습니다. 뭐 붕붕 떠다니긴 했지만 그랬단 말이에요. 같은 회사에 다니면서 남녀끼리 서로 경쟁한다든가 대립한다는 것은 상상 불가능했어요. 상상이 아니라 문장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다고요. 나중에 이제 페미니즘이 서서히 끼어들면서 남녀 적대가 한 60년에서 80년 사이 막 형성이 되기 시작하죠. 굉장히 새로운 현상이에요. 인류 역사에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 경쟁한 적은 인류 역사에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런 마음을 가진 적도 없고. 지금 말이에요. 일단 뭐 여성의 소비 문화가 어떻게 기업하고 자본가들에 의해서 이용되었는가만 말하는 거예요. 예, 보통의 기혼 여성은 이제 필수 물품만 소비했죠. 하지만 미혼 직장 여성은 안 그랬다고요. 소비하려고 열망을 했죠. 어차피 결혼을 해야 했기 때문에 당시는 결혼 연령대가 평균 25세였어요. 1920, 30년대. 그 결혼하고 난 다음에 그 가정 경제는 어차피 남자가 돈 벌어와서 맡을 거라서 결혼 전에는 지들 좀 마음대로 쓰고 싶어 했단 말이에요. 돈 쓰는데 거침이 없었죠. 이제 여자들이 당연하잖아요. 이제 결혼하고 나면 이제 남편과 같이 이제 가정을 이끌어 가야 되니까 결혼하기 전에 좀 많이 많이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비라고 하는 거는 자기 돈으로 하는 거지 남편 돈으로 하거나 남자 돈으로 한다는 거는 상상 불가능해요. 예. 남자 돈으로 여성이 소비한다? 이거는 서구 여성은 상상하지 못할 일입니다. 창부나 그런 짓을 하는 거거든, 그게.
결혼하고 나면 이제 남편한테 돈 달라고 그러죠. 당연히 그건 뭐 부부인데 당연한 소리지 그거는.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남자가 돈을 못 벌어오면 여자가 대신 나가서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거는 뭐 서구 유럽 사회에서는 당연한 일이야. 하지만 처음부터 결혼을 남자 돈 따지는 거 이런 짓은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서구의 미혼 여성 누구도 그런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인간 말종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자, 여기서 소비 문제를 잘 생각해야 되는데요. 소비라고 하는 거는요, 필요 소비가 있고 현실 소비가 있고 그래요. 쉽게 말하면 쓸모가 있어갖고 물건 사는 경우가 있고 쓸모가 없는데 나 이런 물건 사는 사람이야 라고 잘난 척 하려고 하는 그런 소비가 있다. 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1899년 그 톨스타인 베블렌이 잘난 척하는 소비, 이 부유층 소비자들을 졸부라고 욕하면서 막 그랬죠. 근데 뭐 인간이 원래 잘난 척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물품도 잘난 척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산층도 대중도 모두 돈을 벌면 그렇게 잘난 척합니다. 뭐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 소비 문화가 말이에요. 이 포스트 모던 시대를 지나면서 확 바뀌어. 다시 말하면 그 톨스타인 베블린이 유한 계급론을 썼을 때 그때는요. 이 졸부들이 말이에요. 내가 부자고 내가 남들보다 잘난 사람이라서 루이비통을 샀다 이 말이야. 근데 말이야 1960년이 지나가면서 이게 바뀌어. 거꾸로 바뀝니다. 루이비통을 사는 나는 잘난 사람이 돼버린다 이 말이야. 이거 완벽하게 정신병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물건에 투여하는 게 아니라 물건에 자기 자신을 투여한다 이 말이에요. 장 보드리아르가 이걸 이제 기호적 소비라 그랬거든요. 제가 기호학자인데 뭐 무지막지하게 많이 가르쳤죠. 한국 학생들한테. 이 한국의 그 소비 행태가요. 하도 포스트 모던에서 그냥 입에 달고 살았어요. 제가 학교 있을 때. 기호에다가 자를 투여하는 행동이라고 이게 정신병이에요. 물건 속에 자신이 있는 거예요. 자기 속에 물건이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무슨 뭐 자크라깡이에요. 뭐 질들레지만 다 얘기했던 반대. 응?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내 머릿속에 내 자체가 없잖아. 내 주화, 자아가 없어.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자아가 없기 때문에 다른 자아를 자꾸 나한테 갖고 들어와. 그게 정신병이란 말이에요. 바로 미국의 페미니스트들이 그런 정신병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미국 페미니스트 대다수가 어느 정도 그런 정신과 물건 그 대체 정신병을 갖고 있거든요. 뭐 증세가 심한 여자도 있고, 뭐 증세가 호전된 여자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 페미니스트의 기본 정신은 장 보드리가 얘기했던 내 바깥에 있는 물건한테 내 자아를 투여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졸부들은 차라리 주체성이라도 있었단 말이야. 나는 잘 사니까 나 이 물건 살 수 있어. 하지만은 이 물건을 샀기 때문에 나는 잘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정신병자가 어딨냐고요. 그걸 갖다가 이제 장 보드레라가 지적한 거예요. 이 소비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거기서 또 두 가지 방식으로 또 나눠진다 이 말이죠. 주체 있는 소비, 주체 없는 소비. 이 두 개로 나눠진다고. 요거를 이해를 해야지만 이제 앞으로 뭐 페미니즘이면 뭐 다 이거 다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제1차 세계대전 후에요. 자본가들이 부추긴 그 소비자, 그 노동력, 생산자로서의 여성이 아니라 소비자로서의 여성. 요게 여러 가지로 그 위험한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리만 브라더스 같은 그 월가 사람들은요. 수요를 생각하지 말고 공급을 무조건 늘리라 그랬어요. 이거 아주 위험한 생각이고요. 새로운 생각이지만은 논쟁이 많았던 얘기라고 이게. 물건을 많이 만들어서 쌓아 놓으면 어차피 그거 팔린다 이거야. 광고 때리면 팔리고 아직 물건 사지 못한 노동계층 있잖아. 그 사람들이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 살 것이고 월급 받으면 또 젊은 소비층들이 현실적인 소비로 사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본가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생각이죠 이게. 소비 생각하지 말고 일단 대량 생산부터 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리먼 브라더스 직원 그 폴 마주어가 아주 요약을 잘해주죠. 1928년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광고만 잘하면 소비 욕망이 커진다. 소비가 생산을 만들고 생산은 소비를 만든다. 소비와 생산은 순환한다. 물론 소비가 한계에 다다르면 무슨 위기가 오겠지만 그런 건 없을 것이다 그랬는데 1년 후에
팍 망해버렸지. 1929년 미국에서 대공황이 옵니다. 그죠? 월가가 이렇게 생각하고만 물건을 마구마구 만들어서 융자 막 빼주고 기업들이 난리가 났어요. 제품을 대량 생산해놨다고요. 근데 사람들이 말이야, 이 제품보다는 주식을 소비했다고 주식을 사버렸어. 그러니까 제품이 남아 돌죠. 사줄 사람 없으니까요. 은행 융자 받은 거 이자 계속 내야 되고 기업들이 죄다 줄파산하고 마는 거야 이게. 그 1929년 10월 말에 대공황이 터져버린 거예요. 물품 마구 만들어내도 뭐 위기 안 온다며. 무슨 위기 안 온다 그래. 그러니까 이제 광란의 시대라는 거예요. 광란의 시대, 이 시대가. 그러니까 미국의 그 대공황이 오기 1년 전에 광고를 갖고 소비를 부추기면 물건은 무조건 팔린다고 믿었던 그 월가의 논리를 그대로 따라서 담배 회사 아메리칸 토바코 컴퍼니가요, 여성을 흡연시키겠다 그러면서 광고를 대대적으로 때리기 시작합니다. 이 광고를 이끈 사람이 에드워드 버네이즈였단 말이에요. 응? 자유의 횃불이라고 하는 캠페인을 헐리우드 스타들 끌어다가 뉴욕 한복판에서 담배 피우면서 걸으라 그랬다고. 여자들은 말이에요, 자유롭게 담배 피우라, 이건 여성의 권리다 막 이러면서 뭐 페미니스트 불러다가 뭐 난리 버거지를 폈어요. 원래가 저기 에드워드 버네이즈 그 사무실에서 처음 들고 나온 그 슬로건이 그 턱쇼 어 프리덤이 아니라 페미니스트 턱쇼 프리덤이었어요. 그러니까 페미니스트 자유의 페미니스트다 이 말이야. 근데 이제 그냥 1억으로 페미니스트 단어 빼버리고 그냥 자유의 횃불 이렇게 했거든요. 여성 흡연율 엄청 올라갔습니다. 성공했죠. 언제 요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여성 흡연율이 30% 올라가죠. 버네이즈는 공개적으로 대중을 미워한 사람이에요. 대중을 인간 쓰레기라 그랬다고. 근데 그 자기 실험을 갖다가 미혼 여성 대중을 상대로 했다고. 그리고 페미니스트는 이 조작 실험에 적극 참여하면서 순진한 여성들을 부추겼다고, 담배 피라고. 그 에드워드 버네이즈가 그랬어요. 자기 책에다 써놨다고. 응? 프로파간다라는 책에다가 대중의 마음, 취향, 생각은 대중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만든다. 즉 보이지 않는 정부가 만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다 숨겼죠. 이 자유의 횃불이라고 하는 캠페인 이거 누가 했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그 당시에. 풀뿌리 운동이라는 게 대다수가 이렇습니다. 대표적인 게 페미니즘이죠. 페미니즘을 움직이는 사람 지금 페미니스트들 몰라요. 누가 움직이는지 몰라요. 모르면서 그러고 있어요. 1929년 그 여성 흡연 인구가요, 여성 스스로 만든 게 아니잖아요. 보이지 않는, 응? 에드워드 버네이즈하고 담배 회사가 만든 거잖아요. 페미니즘 그것도 모르고 막 따라서 부추겼고요. 철없는 그 젊은 여성들 뒤를 따라갔고 그랬습니다. 지금 페미니즘도 똑같아요. 이 조작의 정도가요, 예전에 비하면 어마어마해갖고 하늘을 찌를 정도예요. 조작 정도가 얼마나 심한지. 아, 그래도 여자들이 좋아하니까 따라온 거 아니야? 절대 아니죠. 현대 모든 대중들이 갖고 다니는 그 주제 같은 것들 있잖아요. 유행하는 주제들 이런 거. 예? 자본가들하고 미디어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미디어가 이어가고 미디어가 원하면 폐기도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BTS도 마찬가지예요. 유럽에서 이민자 범죄 문제로 골머리 앓고 있잖아요. 많은 국민들이 겉으로 말은 못해도 속으로 끙끙 앓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민자들 그만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왜 정책이 지지부진하죠? 자본가들하고요, 미디어하고 정부가 틀어막으면요, 국민도 방법이 없어요. 대중들이요, 이미 힘을 잃어버린 지 오래됐어요. 이게 우리 시대입니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서구 대중들의 힘이 있었어요. 서구 사람들이 길거리 뛰쳐나가고 막 데모하잖아요. 그럼 정부들이 어느 정도 좀 들어줬거든요. 지금은 씨알머리 하나 듣지 않습니다. 도대체 대중들이 얼마나 더 고통을 당해야지 좀 비교적 폭력적으로 좀 들고 일어날지 모르겠네요. 정부가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대중들이 바보처럼 가만히 있으니까. 에드워드 버네즈는 103세까지 살았어요. 자기가 죽기 이틀 전까지 광고 상담 해주고 살았습니다. 시간당 $1000 벌었죠. 죽기 이틀 전까지 $1000 받았다고? 그러니까 록펠러의 엄청난 그 컨설턴트였고요. 대다수 초국적 기업이 모두 에드워드 버네즈를 찾았고요. 미국 교육부, 복지부, 상업부를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대중조작과 여성조작의 할아버지로 끝없이 숭배되던 인물이 에드워드 버네이지였다 이거예요. 이 서구의 악마 숭배 영화 있잖아요. 사타니스트라고 있잖아요. 딴 데서 찾을 필요 없어요. 이놈한테 찾으면 돼요. 이놈이 악마예요. 악마. 미국과 서구의 대중조작과 더불어서 여성조작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어요. 1929년에 벌인 그 여성 심리 조작 있잖아요. 자유의 횃불. 똑같이 1960년대, 70년대 록펠러 재단하고 CIA에 의해서 계속 벌어졌다고. 그리고 페미니스트 지도자라고 하는 인간 쓰레기들한테 의해서 계속 이 조작이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록펠러 재단이나 그 초국적 기업을 그 달콤한 아빠라고 불러요. 슈가 데디라고 부르거든요. 단어가 웃기잖아요. 아빠야 아빠. 그러니까 이 초국적 기업들은 여성들을 무슨 유치원 어린아이 취급을 하면서 슬로건을 내걸어도 유치찬란한 슬로건만 내걸어요. 여자는 뭐든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힘이 세. 나 낙태했는데 어떡해. 뭐 이런 거예요. 여자들을 완전히 애기로 만들어. 한때 어빙 거프만이 그 여성 광고에 대한 분석을 한 게 있어. 제일 중요한 요소가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더라 이거야. 이 페미니즘도 똑같아요. 슬로건이.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이게 무슨 슬로건입니까? 그따위게. 애기들한테나 한 7살, 8살 애기 막 자전거 탈 때 넌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이러잖아. 유치해야 먹히니까 그런 거예요. 또 유치하니까 따라오고. 1960년대 최고의 이슈가 말이에요. 낙태운동이에요. 이 낙태운동이라고 하는 건 지나가는 잼민이도 알다시피 의료계의 이익을 위한 광고잖아요. 이게 옛날에 에드워드 버네이즈가 담배회사 광고 여성들을 이용하고 페미니스트 이용했듯이 낙태도 마찬가지예요. 낙태가 옳다 그르다 이런 쓸데없는 논쟁은요. 이 초국적 겸 마수에 빠져드는 거예요. 낙태는 2000년간 항상 해오던 거였고 수천 년 동안 여성의 권리권 안에 있었다고. 이걸 다시 사회 이슈화한다는 거는 다른 목적을 갖고 있다는 거고 누가 일부러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뭔가 뒤가 구리거나 머리가 좀 딸리는 여성들이 낙태도 보험 들게 해달라고 눈앞에 이익에만 매달리고 겉으로는 무슨 대의를 외치는 것처럼 그 지랄을 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이게 가짜 풀뿌리 운동이라고 이게. 1990년대 이 가짜 풀뿌리 운동이요. 이제 가짜라고 하는 걸 창피하지도 않아요. 그렇게 뻔뻔해져 버렸어요. UN, 월드뱅크, 뭐 유럽 공동체, 유럽위원회, 미 국무부, 뭐 스웨덴, 네덜란드 정부가 막강하게 돈을 대주고 있고 전 세계 대형 미디어가 페미니즘을 막강하게 밀어붙여 미투 같은 거 막 밀어붙이니까 뻔뻔하게 거짓말을 마구마구 해대도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는 게 페미니스트였다고 이 말이야. 걸스 파워? 무슨 파워? 그런 보이 파워도 있나? 세상을 상대적으로 봐야지 지들만 혼자 떠들면 뭐 어떡해. 사회에 각자 자기 기질과 능력들을 발휘하는 거지 무슨 걸 파워가 있어. 자기 개인 파워가 있는 거지. 그래서 걸 파워가 뭐냐고 물으면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마음대로 했다는 거야. 지네들 마음대로. 뭐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 바지 입으면 걸스 파워야? 게다가 성별 구분도 안 되는 남자 바지 스타일. 죄다 이리저리 입고 다니더라고 보니까. 그렇게 다니면 남성과 동등해 보이나? 그건 동등이 아니라 동성이에요. 유니섹스라고. 동등이 아니라고 그거는. 동성이지. 사무직 여성 바지도 아니고 말이야. 요새 20대 여자애들 입고 다니는 거 보세요. 뉴욕이고 파리고 런던이고 한국 뭐 서울이고 슬랙스 바지라는 거 있잖아. 그거보다 더 펑퍼짐한 거. 힙합 바지 개량한 거 뭐 이런 거. 1990년대 이전에 미국과 유럽 아줌마 바지예요. 그게 그 할머니 바지라고 지금 20대 여자들이 입고 다니는 거 가랑에 천 끼는 것도 싫고 엉덩이 배 나오는 거 감추려고 나이 40 넘어가면 입는다고. 고쟁이 입기는 뭐하잖아.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그냥 바지를 입어요. 나이 40 넘어가면 입는다고. 뭘 알고나 입고 다녀야지. 무슨 슬랙스 바지를 갖다가 최다 아이들 아줌마로 만들 생각이야? 왜 저 따위 식으로 입고 다니냐고. 성 구별이 안 되게 만드는 전략이라고. 이게 런던, 파리, 뉴욕 컬렉션이라고요. 이게 미친 디자이너들이요. 결혼도 안 하고 그냥 아줌마 되고 싶지?
성 구분 안 하면 평등이냐고. 요새는 페미니스트들도 그렇게 전략을 또 달리 써. 성 구분을 일부러 하는 것이 평등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한다 이 말이야. 남자들이 봤을 때요. 걸스 파워, 여성의 힘, 이거는 여자가 결혼했을 때 나와요. 아이 낳고 아이 기르면서 걸스 파워가 절정에 이르죠. 이건 뭐 우리 남자들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분들을 아줌마라고 불리면서 굉장히 숭배를 했습니다. 지금도 숭배하고 있고. 길버트 케이스 체스턴이 그랬잖아요. 저 체스턴 얼마나 무섭게 생겼어요. 남자가 굉장히 무섭게 생겼어요. 근데 100년 전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좋아하는 영국 철학자인데 지도 끔찍하게 무섭게 생겼으면서도 아줌마가 무섭다 그랬어요. 이 체스턴은. 어? 이 사람 말이에요. 참정권 운동 반대한다는 사람 사이에 끼어가지고 40, 50대 아줌마들하고만 상대하고 살았거든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자들이 입을 닫고 있을 때 무섭다. 깜찍하다. 이게 우리를 지배해왔다. 여성이 한데 모여갖고 있으면 끔찍하다 이 말이야. 그러면 여자들이 한 무더기로 모여서 입을 닫고 있어. 그 앞에서 오줌 저리지 않을 남자 세상에 없어요. 여자분들은 알고 있었어요 이거? 여자가 하는 말은요. 아무리 남자한테 그 욕을 하고 거칠게 얘기를 해도요. 보통 남자들은 다 참아요. 하지만 여자가 딱 입을 다물잖아요. 침묵하잖아요. 그럼 남자들은 미쳐버린다고 그거. 남자들이 원래 자주 침묵하면서 여자들이 침묵하는 건 되게 무서워한다 이 말이야. 못 참아. 물론 상습적으로 침묵하는 거 말고. 이런 여자들이 한데 모여갖고 침묵해봐. 엄청나게 무서워요. 이거 체스터톤이 아주 벌벌 떨었어. 아줌마들 무섭다고. 100년 전에. 지금도 똑같아요. 여성의 힘, 걸스 파워. 이거는 결혼한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남자들을 요리하는 힘. 이게 걸스 파워지 뭐가 걸스 파워예요. 그렇단 말입니다. 감사합니다.